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37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메리 첼시마스. 네. 블루마스. 11연승. 타이도 보시면은 첼시 얘기를 하라 그래서요. 내가 오랜만에 첼시 넥타이까지 네. 준비를 했어요. 자, 저희가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첼시의 3백에 대해서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배경이 더 컬러풀해졌어요. 유니폼도 조금 바뀐 것 더 같아요. 다양해졌어요. 네. 이런 유니폼 처음 보거든요. 네, 유니폼이 좀 파리 바뀌었어요. 네. 프랑스도 있고 브라질, 잉글랜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대한민국 대표팀. 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저는 뭐 그런 질문 싫어하지 않는데요. 답을 아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모른다. 잘 모르겠다. 자, 저희 스튜디오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첼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첼시의 3백 이게 왜 이렇게 화제인 거죠? 콘테 감독은 3백 뭐 신봉자, 뭐 3백의 뭐 장인,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네, 그래서 유벤투스 초창기 때도 4백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포메이션에 맞춰서 선수들을 막 짜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 특성을 관찰을 해서 유벤투스 시절에도 피를로나 비달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3-5-2 전형을 4백을 쓰다가 바꿔서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 첼시도 4백을 운영을 하다가 선수들 특성에 맞춰서 3백으로 변형이 됐다. 그것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아스플리쿠에타부터 쭉 패스가 나가는데요. 역습할 때 혼자 있습니다. 윙포드들 지원이 없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4-3 전형에서는 윙백들이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아자르나 이런 선수들이 역습 위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역습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첼시는 아자르나 윌리안이나 이런 4-2-3-1 전형의 윙포드 때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많이 하니까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원톱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얘기죠. 3백으로 전환한 거에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자르를 공격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다비드 루이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리버풀전도 그렇습니다만 다비드 루이즈의 성향은 약간 망아지 그건 않고요. 뭐 이거 뭐라 그래요? 막 뛰어다니는 망하지요. 망아지군. 다비드 루이즈는 상당히 낙천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백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순간적으로 너무 적극적인 수비를 하러 달라붙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배후 공간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 루이즈를 이제 또 활용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4백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근데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비드 루이즈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붙다가 역시 배후 공간 쪽에 노출이 되면서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측면 쪽에서 또 크로스를 허용하고 4백 라인에 약간 불안성을 보여줬던 다비드 루이즈의 4백에서의 포지션이고요. 3백으로의 전환은 다비드 루이스의 실수를 뭐 줄인 거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다.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다비드 루이스는 식이죠. 실수를 3백으로 돼서는 거의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은요. 이제 캉테 선수가 여기 있는데요. 이 선수가 그 전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커팅도 제일 많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량을 상당히 높게 보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2명 마티치와 같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캉테 선수가 이렇게 수비형 미들 역할 그리고 마티치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었죠. 그래서 보통 빌드업 할 때 센터백 2명 사이로 캉테가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빌드업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캉테가 연습 때도 그랬고 실제로도 공격적으로 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준다 그래요. 지금도 올라가죠? 캉테 선수가요. 이런 장면들이 경기 중에 자주 나오는데 생각보다 훌륭하고 좋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테 감독이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격 시에도 이때는 4백이라서 3백에선 스토퍼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세컨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잡을 수가 있는데 4백이다 보니까 뒤로 좀 많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 위주의 공격이 지공 상황에서 많이 됩니다만 지금 캉테 선수 슈팅했죠? 네, 이렇게 공격력도 보여주는데 역습을 허용할 때는 지금 보세요. 캉테 선수 여기 가서 슈팅했다가 지금 또 혼자서 또 이렇게 커버를 하러 갑니다. 왜? 여기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캉테 선수가 공격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담 때문에요. 지금 측면 커버 들어가죠. 결국은 이런 부담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캉테를 100% 활용을 잘하려면 공격까지 살리려면 네. 4백보다는 3백이 좋겠다. 수비 숫자를 하나 더 두고 캉테와 마티치를 50대 50 박스 투 박스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캉테 선수가 공격 가담했을 때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도 콩테 감독이 경기나 훈련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비드 루이즈 중거리 킥 능력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4백일 때도 이렇게 중거리를 때려주긴 합니다. 매우 정확도가 높죠. 자, 지금 상황은 마티치 선수의 공격 가담이에요. 자, 어시스트 해줘서 만의 골을 터트린 장면인데 마티치 선수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줬어요. 네, 캉테도 근데 슬금슬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콩테 감독이 두 선수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결국 콩테 감독의 전술은 유벤투스 시절도 그렇습니다만 두 명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활용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캉테가 저런 능력을 보인다면 두 명을 결국 중앙 미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은 이제 리버풀전을 좀 크게 봤던 장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센터백 두 명의 4백입니다. 오른쪽 이바노비치, 왼쪽에 아스필리쿠에타. 이제 4백 운영이고 이렇게 캉테가 약간 내려선 그리고 마티치 선수는 여기 있는 네, 이런 이제 4-2-3-1 전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형은 첼시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안고 있는 문제. 이바노비치는 일단 순발력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바노비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시즌 초반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할 수 없이 오른쪽 수비 자원이 좀 부족해졌고 알론소가 완전히 적응을 못한 상황에서 아스필쿠에타는 왼쪽으로 계속 나와줘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비로 전환될 때의 부담들, 문제점들, 측면에서의 커버 문제 그들이 많이 생겼었죠. 자, 지금 이바노비치 이때도 4백으로 나왔어요. 전반전. 빌드업 상황에서도 측면으로 많이 끌고 가서 이바노비치나 이쪽에서 좀 부정확한 그런 빌드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바노비치가 공격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백패스도 많이 들어갔는데 자, 케일 선수의 미스가 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실점 장면. 이게 이제 아스날전 실점이에요. 아름다웠어요. 네. 지금도 아스날전 전반 4백입니다. 스코어도 아름답잖아요. 네. 수비로 전환됩니다. 지금 보시죠. 이바노비치가 여기 있다가 자신의 마크맨이라고 생각하고 이오비 선수를 지금 졸졸 따라갔어요. 막으려고. 이오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순발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죠. 열심히 쫓아갑니다만 이오비 선수 놓치고 여기서 또 놓쳐요. 그래서 반칙범이에요. 경고 나오죠. 이바노비치. 이때 콘테 감독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이바노비치를 빼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다른 장점들을 좀 응용한 전술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마 이 경기 후반에 3백으로 드디어 바꿨는데 네. 미리 몇 경기 전부터 구상을 해놨던 전술일 겁니다. 요 경기 다음이 헐시티전인가요? 그렇죠. 그 바로 이제 유명한 쭉 가는 거죠. 3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맞습니다. 헐시티전. 네. 그러니까 후반부터 실험을 좀 해보다가 그 다음 네. 경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적용을 했죠. 자,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캉테까지 압박을 하다가 지금 벗겨졌어요. 벗겨지면은 누가 남을까요? 돌진 딱 2명 남았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4백일 때 역습 전환을 당하게 되면 네, 역습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2명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네. 자, 뭐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 뭐 마크맨 놓치고 네. 골! 네, 실점입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콘테 감독은 확신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경기부터 헐시티전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3백, 3-4-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줍니다. 네, 그리고 선수도 바꾸죠. 자, 이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입니다. 빅터 모지스. 네. 예, 훈련 과정에서 지난 시즌도 사실 프리시즌 때는 상당히 잘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실제로는 시즌 가서 외면했어요. 모지스 선수를. 올 시즌도 연습 때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지스 선수 전체적으로. 원래 빠르고 돌파, 기술이 좋은 건 알았는데요. 수비 능력과 활동량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 놔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헐시티 전부터 보여줬고요. 3백으로 바꿔서 혜택을 본 선수. 제가 처음에 아자르 네. 자유를 얻었다. 다비드 루이스 실수를 없앴다. 빅터 더 갤럭시 모지스. 네, 출전 기회와 이제 스타덤에 오를 기회를 얻은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명의 3백에 알론소가 투입이 되기 시작했고 모지스까지 3백, 윙백, 5백 형성이 됐죠. 수비 시에는요. 그러면서 누가 나갔나요? 이바노비치 아웃. 이바노비치를 빼고요. 아스필리쿠에타를 드디어 스토퍼 겸 그동안 역습을 허용하거나 수비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 네, 그런 스피드까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다비드 루이즈는 역시 좀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가져도 나머지 수비수들 숫자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영역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선수는 역시 스토퍼지만 공간을 같이 점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 케일이나 이 아스필리쿠에타의 공격 능력까지도 다 봤습니다. 알론소가 백패스를 해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는 뭐 캉테 선수가 여기 뭐 중심에 있습니다만 빌드업 자체가 지금은 스토퍼 올라오죠. 네, 아스필리쿠에타 끌고 올라옵니다. 공간이 오면요. 원래 측면 풀백 출신이니까요. 스토퍼에 있습니다만 공간이 있으면 끌고 올라와요. 자, 그리고 뭐 반대쪽에 지금 그림이 슬쩍 잡혔습니다만 케일 선수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이 있고 스토퍼까지 같이 끌고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또 달라진 점은 지공 시에 세컨볼에서의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측면 쪽에 있고 중앙 쪽 세컨볼 숫자가 측면과 중앙 사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토퍼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공 시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이 지속되는 형태가 이제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포진을 하니까 다비드 루이스 선수도 약간 얌전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이제 예. 약간 또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스토퍼들이 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망아지에서 경거망동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비드 루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공 시에 공격 숫자가 많이 가서 공격하다가 실패가 돼서 이제 역습을 허용합니다. 역습을 허용을 해도 자 질라탄 원터치 내주고 막 갈고 가요. 모제스 보세요. 지금 여기 공격 가담했다가 여기까지 지금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발빠른 아스플리쿠에타 스토프까지 도와줍니다. 역습 전환할 때 수비가 한결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센터백 2명 남아가지고 이거 어째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뚫려버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윙백이 뚫려도 제2선 방어망이 또 구축이 됐고 3선까지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체제가 됐죠. 자, 이거는 이제 맨유 공격인데요. 자, 모제스가 헤딩으로 걷어내고 뺏어냅니다. 근데 모지스는 뭐가 있나요? 공격 능력도 있어요. 돌파. 오. 네. 역습까지 빨라집니다. 네. 갤럭시 스피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모제스의 뭐 지금 끌고 가는 속도가 상당히 좋죠? 네. 슈팅까지 갑니다. 아제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캉테입니다. 네. 캉테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마티치와 롤을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캉테의 공격적인 능력까지도 살아나죠. 슬쩍 보고 골까지 넣어요. 네. 그러니까 콩테 감독이 으아 그래 이거야. 너무 아름다운 스코어였어요. 예, 첼시 입장에서. 예. 자, 에버튼전입니다. 에버튼 역시 3전도 3-4-3 전형은 유지가 됐고요. 빌드업 시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자르 선수 역시 상당히 롤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일단 수비 부담, 전환할 때 부담이 줄었어요. 측면 쪽에서. 그래서 본인이 좀 프리하게 움직여주는 공간, 영역을 많이 확보를 했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아스필리쿠에타 끌고 왔죠. 네, 이게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윙백, 모지스 그 사이예요. 이 사이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축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스필리쿠에타와 케일로 지금 해소를 했었고, 자, 뒤로 백패스를 해도 네, 숫자들이 확보가 됐고 케일도 끌고 들어옵니다. 네. 케일에서 또 공격 전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가 중앙에서 있으니까 프리하게 중거리 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 패턴도 지금도 아즈르에게 정확히 연결됐죠.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지공, 그다음에 이 다비드 루이스를 마치 유벤투스의 보누치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아, 보누치의 재능이 있다. 중거리 킥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공격 패턴이 상당히 다양해졌다. 자, 역시 뭐 지금 배우 공간이 들어가도요. 케일 선수가 발이 약간 순발력이 늦어서 좀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뒤에 루이즈도 있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있고 두 명이 또 뒤에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공간, 특히 3백의 배우 측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센터백이 끌려가도요. 그래도
아스플리쿠에타나 이 발 빠른 선수들이 또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 선수도 센터백으로서는 빠른 선수. 맞습니다. 네. 스피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선수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양쪽 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쪽 커버는 또 아스플리쿠에타가 해줄 수 있고 뚫리게 되면. 자, 그리고 이 장면 보세요. 지금 역습으로 전개되는 루트인데요. 자, 지금 넘어진 선수까지 하나, 둘. 넘어진 선수 페드로입니다. 네, 모제스 들어왔죠. 캉테, 코스타, 알론소, 아자르 6명. 6명이 역습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4백의 4-2-3-1 전형을 구축했을 때는 6명이 이 타이밍에 밀고 들어오는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3-4-3 전형이기 때문에 세 줄이잖아요. 간격도 좁아지고요. 4-2-3-1일 때는 간격이 네 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환을 할 때 속도, 거리도 좀 길어지고요. 3-4-3은 타이트한 운영 속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까지도 빨라져요. 거리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선수들의 특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형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빠른 템포 전환, 뭐 여러 가지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요소를 콘테 감독은 선수들 특성에 맞춰서 배치하고 조직화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11연승의 또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르코스 알론소와 다비드 루이스를 영입했던 것은 이러한 플랜 B, 지금은 뭐 이게 플랜 슈퍼 A지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갔을 때 활용하기 좋은 선수들을 맞아요. 갖춰 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 알론소를 데려올 때도 콘테 감독이 무슨 얘기했냐면 알론소를 왜 데려왔냐. 측면 윙백과 4백의 측면 수비수와 센터백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데려왔다. 그 얘기는요. 3백으로 했을 때 윙백으로 났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뚫리죠. 센터백이 커버를 들어오다가 그러면은 알론소가 또 그쪽 센터백 스토퍼 커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스토퍼도 봤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많이 배제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첫 번째 든 질문이 콘테 3백이 왜 유독 이렇게 무서운가였는데 영상만 봐도 사실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3백으로 리그 우승을 한 적은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만약에 아직은 이르지만 첼시가 진짜 이 전술을 바탕으로 우승을 한다면은 또 새로운 기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또 기록을 깨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11연승. 두 시즌 걸쳐서 12연승이 있는데요. 네. 한 시즌 기록이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아스날은 아마 14 정도 있을. 네. 찾아보세요 한번. 명문팀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서 두 분이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니 제가 여기 갖다 비빌 뭐 신흥 강호거든요. 신흥 강호 하고 명문팀이기 때문에 첼시 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기 전까지는 네. 얘기하지 말라.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솔직하게 아스날은 명문팀이 맞아요. 첼시는 신흥 강호입니다. 자, 만약에 박싱데이에서 첫 상대인 본머스전을 이긴다면 12연승으로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데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승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승부 예측을 하기 전에 지난주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맨시티, 아스널 2대1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했는데요. 한 의원님, 장 의원님 두 분 다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무슨 배치? 제가 맨체스터 시티 승 외쳤습니다. 네. 저만 맞았습니다. 아스날이 예. 네. 그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요. 한 의원님이 잘하셨어요. 네,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예측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네. 역시. 근데 그러니까 제 다른 생각에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본인이 먼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답이 제 나옵니다. 생각에는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아스날 팬이 아니셨으면 네. 맨시티 쪽으로 갔을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스날이 조금 더 각성할 줄 알았죠. 패배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저만 맞췄거든요. 네, 저만 맞췄습니다. 네. 자, 에버튼 리버풀도 저희 셋 전원 다 리버풀 승 예측했는데요. 리버풀 1대0 승리. 아, 경기 아, 재밌었어요. 이거는 네. 만해 선수에게 아. 축하 메시지. 네.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건 그거고요. 일단 제가 100%의 승률을 보였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 주 3경기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첼시와 본머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대0 혹은 2대1로 첼시가 이깁니다. 저도 해보시죠. 네, 네. 첼시 승리라고 봐요. 그 무엇보다도 네. 저 첼시가 임대준, 나단 아케라는 아케가 못 나와요. 센터백으로 요즘에 정말 본문스에서 제일 잘해주는데 아케가 못 나오잖아요. 네. 그 조항에 걸려 있어요. 임대 규정 때문에.
본머스가 리버풀한테는 뭐 4대3 막 그런 경기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투박해요. 점수는 첼시가 어느 정도? 휴식 시간도 충분히 부여가 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보여집니다. 코스타 선수하고 두명 칸테 못 나와요. 선수는 징계죠. 네. 2명이 이제 징계로 못 나오는데요. 네. 뭐 저는 큰 문제 골은 없다고 어느 봐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골차 정도 된다고 봐요. 골차. 이번에는 그래도 전력 누수가 첼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도 첼시 승인데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대승? 골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대1 자신 있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3대1. 이제 스코어까지 가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1대0 봅니다. 이제 스코어까지? 예. 아니 본머스가 일단 원정에 굉장히 약해요. 원정에 굉장히 약하고 맞아요. 또 카운터 어택 빠른 역습을 잘하는 팀에게 약한데 첼시라면은 충분히 또 그걸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투박성 때문에 본머스가 용감한 경기를 잘 하다가도 좀 자신들의 에러가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첼시가 그래도 한두 골 정도는 이길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스토크시티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2대0 내지 2대1로 리버풀 승.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한 2골차 정도의 리버풀 승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버풀이 지난 경기 때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선수들이. 네. 26일 이제 박싱데이 무조건 경기하는데 옛날에는 월요일 날 박싱데이라도 주말 토요일 날 경기를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쉬고 박싱데이 경기를 또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도 이제 빡빡하다 그러니까 주말 빼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날들이 저는 이번에 복싱데이 뭐 빡빡한 일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번엔 별로 예전에 그렇지 비하면 않죠. 그렇게 빡빡한 일정 아니에요. 평상시에서 약간 정도 더 연말 연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빡빡한 정도. 뭐 이번 그래서 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더 있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쉴 시간이 충분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동력 있는 본연의 클럽 헤비메탈 축구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2골 정도의 우세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리버풀 승의 두 가지 이유는 스토크는 그 사우스햄튼이나 저희가 오늘 본머스 뭐 이런 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팀들에 비해서도 사실은 아주 원활한 그런 볼 소유권 유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좀 몰아치는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 이제 뭐 요즘의 리버풀이라면 한두 골 정도를 맞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스토크시티의 실전 패턴이요. 주 패턴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옛날에 남자의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마크 휴즈 감독이 여성 호르몬을 계속 넣어서 쇼패스 위주 게임이 많은데 조엘런 같은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보얀 뭐 가끔 샤키리 나올 때 둘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만들려고 하도 그래요. 거기서 미스 나와서 역습당해서 실점하는 거하고요. 요즘에는 실점을 세트피스 실점이 제일 많은 팀이 스토크시티예요. 크로스 실점, 세트피스 실점. 그만큼 높이가 낮았어요. 센터백들은 큰데 나머지들이 좀 그냥 그래요. 뭐 임블라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수비가 되게 약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업 시에 실책이 워낙 많아졌어요. 쇼패스로 나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냥 때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습당하면 제가 보면 그거는 리버풀에게 쥐약이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크시티가 이길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하영 아나운서 좋아할 이야기를 하면 리버풀이 그 에버튼전을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막판에 이겼잖아요. 그거는 리버풀이 우승 길목으로 가는 굉장히 아주 저는 중요한 중요한 고비를 정신력으로 넘었고 이겼어요. 네, 그것이 이제는 리버풀에게 또 상당한 지금 자신감을 충만시켜줄 수 있는 요 타이밍에 스토크가 딱 걸렸는데 스토크는 제가 봤을 땐 좀 잘못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우승해야죠. 네. 뭐 저도 이 경기 예측해야 되나요? 뭐 궁금하시나요? 스코어로 해보세요. 저는 2대0 스코어요? 내지 2대1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2대1. 저도 1대1. 저는 3대1 정도. 2대1이 좀 가장 더 쓰시죠? 무난한 스코어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한 5대0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2대1이 좀 현실적인 스코어인 것 전 3대1.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명 다 리버풀 승 예측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측해볼 경기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그 사우스햄튼도 최근 3경기에 2승 1무예요. 토트넘도 좀 안 좋던 시기를 지나서 그래도 최근에는 2연승을 한 상태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무승부. 결론을 저도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그냥 좀 상식적인 1대1 내지 2대2로 비긴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기존의 4-2-3-1 전형, 2선을 3명 배치하는 전형에서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전 경기에서 측면 풀백들 데니 로즈랑 워커랑 활약이 워낙 지금 좋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포체티노 감독은 기본적으로 4-3-2-1 그러니까 4-2-3-1에서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둬서
해리 윙스 같은 선수를 더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완야마의 덴벨레, 해리 윙스까지 3명을 기용하고 중앙 미드필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에릭센과 델레알리를 중앙지향적으로 놓으면서 사이드를 측면 풀백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 전형은 4-3-2-1 크리스마스 트리 전형입니다. 해리케인 최전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 들어갈 전략적인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 이 전형이요. 아마 이 경기 소튼전에서 또 한번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제가 경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잘 될 때랑 불안할 때랑 지금 이게 경기 중에서도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은 전술이다. 그리고 소튼이 요즘에 퓨엘 감독 체제가 정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실점이 좀 적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소한 토트넘의 우세긴 해요. 현재 전력만 봐서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한 1대1, 1.1대1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승부.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저도 무승부 생각하고 왔거든요. 여기서 두 다 분 같이 다, 가면 예,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진정한 진행자예요. 택하셨기 네, 때문에 진정한 진행자. 저는 그렇다면은 약간 토트넘 쪽에 좀 기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래요. 그런 게 뭐 토트넘이 객관적이죠.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고 네. 운도 좀 따라준다면은 충분히 근소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저도 토트넘 승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하영 아나운서를 한번 불안하게 만들면 그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홈 성적이 좋습니다. 좋아요. 홈에서 1패인가밖에 4승 3무 1패인데 네, 그 1패밖에 1패는 조금 전에 봤던 위대한 팀 첼시에게 네, 진 맞아요. 1패 말고는 첼시에게 졌어요. 사우스햄튼이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강해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요즘에 홈 성적도 그렇고요. 네. 요즘에 아마 컵대 포함해서도 한 8경기인가 뭐 1패밖에 없어요. 유로파리그 같은 데서도 홈에서 다 잘했죠. 네. 사우스햄튼. 그래서 4승 3무 1패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 폼도 좋고요. 홈에서 상당히 홈팬들의 기운을 좀 받는 팀이고 경기 내용이 홈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사우스햄튼 바꿀 승으로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에요? 승일 네. 것 같아. 그냥 토트넘 하세요. 토트넘 제가 하겠습니다. 보면 올킬 될 거예요. 올킬. 알겠습니다. 토트넘 승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박싱데이, 박신데이 세 경기 승부 예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하면은 크리스마스 외쳐주세요. 네. 발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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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